안녕하세요. 한국 사회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가운데 있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한국 사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런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는 언론, 종교 등 민감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방송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문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하면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이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 한국 문화는 전통이 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문화를 본다면 우리나라 이런 독특하고 아름답고 이 전통이 있는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것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화사촉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이번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문화인데 문화하면 약간 좀 사람들이 고루하다 뭐 이런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먼저 한국의 생활 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문화를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창조와는 좀 거리가 멀다. 그리고 다들 우리 국민들이 남을 따라하는 그러한 성향이 좀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국 사회에 부는 유행이죠. 유행. 한국 사회는 대체로 하나 유행 바람이 하나 불면 네. 모든 사람들이 그 유행만 따라가는 좀 그렇게 하나의 이 문화 전체가 좀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옷차림만 보시더라도요. 어느 해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 그러면 옷가게에서는 미니스커트 외에 치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크무늬 셔츠가 유행한다. 그러면 아니 나는 단벌 셔츠가 좋은데 단색 셔츠가 좋은데 단색 셔츠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은 젊은 층 네. 그리고 청소년층으로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고생들의 경우에 깻잎머리 같은 예전에 유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깻잎머리 하지 않으면 학교에 거의 등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점퍼가 상당히 유행을 해서 또 다른 교복으로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스페이스를 입지 않으면 학교에 가기 어려운 그렇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창피한. 예, 그렇죠. 그러한 만큼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정서를 하나의 획일화된 유행이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약간 좀 개선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음악 시장도 여전히 이를테면 힙합 내지는 흑인풍의 레게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의 음악 사조가 한 국가의 전체 대중음악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도 보면 그렇게 계속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하나의 문화 경영이 유행하면 그걸 다 쫓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원래 문화 경영이라 한다면은 각자의 개성과 멋을 부리고 그게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뭐 패딩 점퍼가 또 유행인데 그 패딩 점퍼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반코트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청바지에 유행하는 시기에도 뭐 면바지 선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존중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게 좀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극단적으로 유행에 살고 유행에 죽는 이런 현상은 그만큼 한국 사회 문화가 자기 삶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내 생활은 내가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기보다는 왠지 좀 자신이 없고 남을 따라해야 될 것 같은 이를테면 요즘 뭐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뭘 입고 간다고 할 때도 그래도 나는 내 옷을 내가 입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것을 보고 뺏기는 그러한 형태가 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좀 나가서 말씀드리면 한국 네. 사회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뭐 했다 그러면 그거 따라하고 국회도 마찬가지죠. 공화당이 뭐 했다 그러면 새누리당 그거 따라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무슨 산케이 신문이 무슨 보도했다? 그럼 조선일보 그거 따라합니다. 모든 게 따라하는 것만 그렇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에서만조차도 남을 따라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좀 노골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룬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매번 남의 문화를 모방하고 베끼기만 했을 뿐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가 따로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으로 조선은 한자 문화권이었습니다. 대대로 중국을 큰 나라라고 섬기다가 사대주의가 뿌리 내렸고 우리 문화도 대체로 유교권 문화로 통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 문화가 부식되었고 결국 이 중국 문화에 종속된 한 류파를 단지 민족이 다르다고 우리 전통 문화라고 우기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전화가 왔네요. 네, 좀 다소 특이한 질문인데요. 우리 문화도 따져보면 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할 텐데 왜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신데 우리 문화 어떤 면이 독창적일까요? 예, 한국 문화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문화권에 대해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사회 시간에 저희들이 많이 좀 봤을 거예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 그리고 평양 상원 검은 모루동굴 이거 막 다들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사 시간에. 국사 시간 시험 나왔어요. 그렇죠. 바로 구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됐다는 것이죠. 네. 한반도는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70만 년 전부터 한반도 인간이 생활했고 그 이후에 신석기 시대에서도 중국의 이제 황하 문명권에서 출토되는 것과는 달라요. 즉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희들 뭐 국사 시간에 대체로 외우긴 하는데 문제는 국사 시간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빗살무늬 토기를 외우는 거죠. 어디서 나왔냐? 예,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문명권이 예. 중국의 황하 문명권과는 달리 음. 고대로부터 독창적으로 형성돼 왔던 그런 문화권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우리 민족이 우리가 중국에서 온 게 아니면 시베리아에서 오지 않았겠냐. 시베리아 기원서를 제창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시베리아 지방의 신석기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오살리 유적이 한반도에서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시베리아에서 온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베리아보다 먼저 더 이전 시대의 석기가 한반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독자적인 그런 문화권 그런 하나의 이제 세계를 한반도 영역에서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DNA 구성상으로 따져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DNA는 중국과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 상당히 다른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우리 민족이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서부터 한반도에 뿌리를 둔 독립적인 민족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인종적 특성을 보더라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출생한 아이들을 보면 엉덩이에 이제 푸른 몽자국이 있죠. 그죠. 삼신 할머니가 때렸다고 하는 네. 그런 몽고반점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몽고반점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만주 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까지 나타나죠.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은 헝가리와 터키까지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에스키모인들까지 그렇게 몽고반점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몽고반점을 보면 네. 한국인은 대체로 북방계의 몽골 인종으로 이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 하지만 한국인의 DNA를 보면 모든 한국인들의 DNA가 북방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북방계와 남방계의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반적이 있습니다. 즉 남태평양 집단에서 올라온 유전자와도 연관성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국인을 몽고인의 후예 이렇게 단정짓는 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독창적이고 거주지를 이전해 오지 않았다. 우리 여기서부터 대대로 살았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하지만 이제 문화의 독창성도 그렇겠지만 민족의 구분으로도 그걸 볼 수 있겠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문화가 독창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례가 다만 인종적이겠냐.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인종적 특성만 가지고 우리 문화가 독창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약간 좀 논리 비약이 있죠. 실제로 문화적 측면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의 언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언어는 주변 민족과 달리 매우 독창적입니다. 사실 그 어느 나라의 언어와도 상당히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 네네. 매우 독특한 언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 유럽인들을 보면 예.
독일어 배우면 프랑스어 배우는 거고 프랑스어 배우면 스페인어 배우는 거고 특히나 뭐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는 거의 유사한 뭐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을 보면 물론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가 어수는 발음의 같죠. 순서가 같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상당히 이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우리 민족의 언어는 중국 티베터 계열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한국어는 이 말을 표현할 때 뭐뭐뭐뭐뭐 하는 것이 어떻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오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영어하고도 전혀 다르죠. 예. 실제로 보면 한국어의 표현이 우랄알타이어의 유사성을 이제 많이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사가 맨 마지막에 온다는 점, 네네. 그리고 수식어가 앞에 들어온다는 점. 예. 그 실제로 이 우랄알타이어 계열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는데, 하지만 한국어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동사와 형용사가 네. 어근과 어미로 이제 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활용이 일반적인 우랄알타이어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랄알타이어 계열로만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좀 이제 구체적인 특징 사례를 드려본다면 예예. 한국어는 존댓말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영어 같은 예를 든다면 저는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울 때도 상당히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하는 말과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똑같죠. 다르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미국 애들은 정말 편하겠다. 저희 영어 선생님이 그걸 강조했습니다. 존댓말이 없으니까 하나만 외우면 돼. 얼마나 쉬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셨어요. 이 영어를 보면 실제로 존댓말을 보면 이제 이를테면 뭐 would you please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몇몇 단어들만 이제 외우면 끝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존댓말은 문장 자체가 변화돼 버리죠. 예를 들어서 네가 먼저 먹어라라는 식의 이제 문장이 있다면 이것의 존대 표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먼저 먹어라가 아니라 네. 당신께서 먼저 드십시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구조가 완전히 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인칭 대명사, 주격 조사, 동사, 존칭 선어말 의미 등 한국어의 문장 품사 요소에 존대와 관련된 표현이 그리고 문법 자체가 문법 체계 자체가 실제로 존칭 선어말 의미 같은 존칭을 표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문법 요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이 우더른을 존경하고 겸양의 표현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언어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는 뭐 비슷한 계열이 있지만 다 뭐 독창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장점 또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표현도 되게 멋있고. 한국어의 장점 중에 대표적으로 어휘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물론 다양한 동사 활용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영어의 경우에 예를 들어 붓다, 빨갛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려면 red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용사 형태의 reddish 이 정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 붓다는 개념만 이제 표현하는 언어로만 보더라도 붓다, 불구스름하다, 불구죽죽하다, 빨갛다, 불긋불긋하다, 새빨갛다, 발그레하다, 불구대대하다, 불그레하다 끝도 없이 나와요. 그렇죠. 예, 즉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무제한적으로 이제 열려 있다는 점에서 네. 이 한국의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가 매우 풍부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그러한 언어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노벨 문학상은 네. 한국에서 나오지 않겠나 나오기 이런 어려울 것 얘기들이 같아요. 있는데 또 언어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외국 노벨상은 외국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의 미세한 표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번역도 안 돼. 그렇죠. 번역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는 또한 문장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어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좀 나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네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어의 모든 단어는 중국 한자어로 표기가 가능하다, 즉 변기가 된다 이런 그렇죠. 지적도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생활상을 표현하는 말인데 달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달걀은 원래 닭
달걀이다 해서 이제 다갈로부터 출발한 것이 달걀이죠. 그렇죠. 다갈다갈을 개성하면 달걀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달걀을 한자식 표현인 계란도 있습니다. 네, 닭계자에 알란자를 쓰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집은 주택으로 표기되고 나라는 국가로 표기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은 한자어로 표현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난 이시조선 500년 과정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글을 버리고 한자를 이제 모방해서 쓰던 그러한 역사에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역시 우리가 중국의 이 한문을 끌어다 쓴 것일 뿐이지 네, 우리의 문화 자체가 우리의 언어 자체가 중국에서부터 생겨났다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국어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한국어는 그 어느 다른 외국 지방에서 흘러 들어온 말, 흘러 들어온 글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고유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근거만 보더라도 한국어는 무려 70만 년 전부터 예.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생활해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먼저 말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가 나오겠죠. 보통 보면. 그래서 이제 좀 더 제가 질문할 것도 있지만은 그 세종대왕이 네. 창시한 훈민정음에도 맨 앞에 보면은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서 서민들이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자 체계를 갖췄는데 우리나라 언어의 위대성, 독창성 바로 이 한글에도 또 표현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국어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독창적인데 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글도 그죠? 예. 우리 민족의 문자는 세계 어느 문자와 비교해 보아도 일단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네네. 세종대왕 통치 기간에 이 세종대왕이 집현적 학사들과 함께 개발했다는 훈민정음은 일단 소리를 그대로 표기하는 표음 문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중국의 한자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 세종대왕은 우리의 모든 음성을 초성과 중성, 종성의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초성과 종성을 자음으로 중성을 모음으로 구분해서 28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매우 그렇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19세기 말엽에 주시경 선생께서 훈민정음의 28글자를 24글자로 좀 더 체계화해서 보다 간편하고 보편적인 그러한 오늘날의 한글 형태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셨죠. 그렇죠. 이렇다 한글은 이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면서 이 이를테면 우리의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 이전의 선사 시대부터 쭉 표기로 전해 내려오다가 나중에 생활로 정착된 그러한 문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날에 그죠?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민정음 반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문자를 이제 반포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총명함에 기초한 인간의 머리로 직접 창조해낸 그런 과학 문자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글이 유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도 문자가 없는 네. 그러한 이제 문명 지역에서 문자를 보급할 때 한글을 채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한글은 소리를 옮겨 적는 방법이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언제나 이 한글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 언제나 이 가장 긍지 높고 자랑스러운 부분이 영어 공부할 때 숱하게 발견되는 이 예외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의적 표현. 한국에는 예외적인 표현이 없어요. 오.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에 예. 예, 기다려라라고 하는 웨이트, 웨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몸무게, 무게를 표현하는 웨이트도 있습니다. 소리가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네. 근데 스펠링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칼, 칼, 예, 포크에 나이프 할 때 그 나이프와 그리고 이제 무릎을 내리게 한 니 니 이런 경우에서는 K가 앞에 K로 KNIFE로 쓰는데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안 되죠. 그렇죠. 묵음이 있어요. 그 영어 선생님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왜 이 K는 묵음입니까? 라고 그러면 예외적이니까 외워라고 합니다. 예. 뭐 이제 이런 식과 같이 묵음 철자도 상당히 존재하는데 한국어의 경우에 철자를 기입하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발음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러한 한글의 과학성, 한글의 편리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남북한을 통틀어서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거의 없다.
세계에서 문맹자 확률이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죠.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물론 우리 민족의 높은 교육열도 원인이겠습니다만 한글이 그만큼 과학적이기 때문에 배우기 쉬운 건 역시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언어가 뛰어나고 우리 민족의 문자가 뛰어나서 모든 이 국민들이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치 사상적 각성이 매우 빠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나 책을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 사상 토론의 이런 공개와 대중화가 그 어느 국가보다도 훨씬 더 폭넓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근거해서 한국의 이런 정치 사상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더욱더 진보적 사상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고 토론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요소가 바로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세종대왕께서 이 만들어 주신 그렇죠. 한글. 전 정말 저희는 진짜 이 10,000원짜리 지폐에 진짜 딱 올라오실 법하지 않나. 그 우리 민족의 이러한 이제 사상 정서의 근원 그리고 이제 민중의 삶과 생활을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직접적 요인이 바로 문자 한글이다. 한글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한글 창제 과정이 전부이진 않지만은 예전에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그거 보면 이제 세종대왕 얘기 나오면서 한글 창제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그거 보면 진짜 과학적으로 계속 특히 우리 한글은 이 목소리에 나오는 이 그 구조를 보면서 그렇죠. 만들었다 이런 걸 좀 잘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되었고 이렇게 너무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언어인데 최근 보면 우리 그 해외에 나가서 중요한 자리에 가서 굳이 한국어를 안 쓰시고 발음도 잘 안 되는 영어, 프랑스어 같은 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게 마치 뭐 세계인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좀 그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프랑스 가가지고 불어로 연설을 막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일단 유창하게 잘하면 또 모르겠는데 띄엄띄엄 하면서 그 부분도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런 연설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인 정력이 얼마겠습니까? 그럴까요? 그 시간에 외교 현안들을 더 살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기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다면 국제 무대에 한국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와 현지어 이거는 통역관들의 몫이죠. 아니 그 정치인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가가지고 중국 말을 하고 프랑스 가가지고 프랑스 말을 하고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위키리크스에서 이제 비밀 문서가 폭로된 적이 있죠. 이명박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고 긴밀한 대화를 할 때에는 통역이 필요하다. 그런 식의 이제 문서도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이제 가공적으로 포장되는 건데 영어 잘한다는 거를 왜 그렇게 굳이 포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 연설하면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나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 막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어 그렇게 하다가는 영어 통역관 된다. 자식을 통역관 만들 거냐 아니면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게 만들 거냐. 근데 뭐 통역도 잘하려면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야지 표현할 수.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네. 통역은 정말 투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통역관 시험에서도 국어도 있겠죠. 그렇죠. 제 후배가 번역사인데 국어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저희가 얘기가 번나갔는데 우리의 이런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글, 언어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문화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언어의 독창성을 말씀하셨는데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권방송 대표 권호혁입니다. 부정과 불법, 반민주화 반평화,
반민생으로 점철되었던 2013년 한 해 동안 용감히 싸워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주권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 국민이 갑이다, 꼴통경제,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신성국 신부의 시대의 징표, 대한민국 등의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과 채널 615,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등의 TV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 취재와 생중계, 특별방송 등 다양한 방송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해올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2014년 더 용감하고 더 완강하게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euro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자로 참여해 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평화번영과 민주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2014년에도 주권방송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문화에서는 핵심적으로 생활문화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어떤 면이 독창적일까요? 네, 우리 민족의 생활 문화도 이 주변 나라, 즉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전혀 다른 독특한 그런 이제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식사할 때 숟가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국식 문화.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중국 영화 보세요. 다 젓가락. 사람들 밥 먹을 때 밥을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밥그릇을 손에 들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입에 쓸어 담듯이 그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200여 개 나라들이 있지만 예. 서구 사회는 대체로 천편일률적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영국 가도 포크 나이프를 주고 프랑스 가도 포크 나이프, 독일, 이탈리아 어디를 가나 포크 나이프가 기본이죠. 네. 중국인들은 국물을 먹을 때 젓가락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국그릇을 입에 가져가 가지고 채로 이제 마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특징적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보편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 식사 문화는 서양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매번 나이프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썰어가면서 먹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그래서 저희는 칼질하러 간다 그러죠. 그렇지. 옛날 그랬죠. 그렇죠. 동양권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미 다 썰어놓고 그죠. 이미 칼질을 다 해놓고 그때 찝어 먹는 게 훨씬 편리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아이들을 데리고 뭐 돈가스 집에 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돈가스 썰기 바빠요. 잘라주기 바쁩니다.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면 요리를 시식할 상황에서도 차이는 원면이 존재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파게티를 먹을 때 포크를 가지고 이렇게 돌돌 그렇죠. 말아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물론 한국 사람들도 스테이크집 스파게티집 가가지고 이제 포크로 많이 먹기도 하죠.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 때는 그죠? 네. 짜장면이나 스파게티나 거의 뭐 걸쭉한 상태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짜장면 먹을 때 포크 주세요 해가지고 포크로 돌돌 말아 먹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애들 빼놓고는 어른은 다 젓가락으로 먹죠. 어른은 누구나 다 젓가락으로 먹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젓가락과 숟가락이 익숙한데 굳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의 식문화와 한국의 식문화는 전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 문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먹는 데서 도구, 그러니까 포크가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 그렇다면은 또 우리나라 그 어떤 민족마다 식습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식습관 매우 독창적이죠. 네. 좀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실제로 그 아까 제가 이제 뭐 포크나 젓가락이나 숟가락 말씀드렸는데 예. 음식의 구성을 보면 거기에 대표적으로 한국 식문화의 독창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최근에 이제 코리안 푸드라고 해가지고 세계적 관심이 일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대표적 음식인 김치. 김치는
세계적으로 공통 유사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치라고 하는 것이 일단 김치를 만들 때 보면 이 김치의 정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배추나 무 등과 같은 그런 이제 야채를 소금에 절이고 그렇죠. 소금에 절인 다음에 발효를 시켜야 돼요. 네. 그것을 저희가 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치를 만들 때 보면 콩을 발효한 된장이나 간장 등의 발효 음식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김치를 담글 때 보면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젓갈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세상에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젓갈을 이용하는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노르웨이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노르웨이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생선을 발효시킨 음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별로 먹어볼 생각도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먹기 어려운 것으로 이제 채택되는 게 노르웨이의 그 생선 발효시킨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군요. 우리 민족은 그죠? 거의 모든 생선을 다 발효시켜 가지고 젓갈을 담그는 그죠. 그래서 식문화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의 기본이 되는 네. 기본 반찬을 만드는 기본 소스에서 된장, 간장과 같은 소스는 전부 다 발효 음식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이 세계적 요리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슬로우 푸드, 요즘에 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슬로우 푸드가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슬로우 푸드의 원조가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오, 간장도 발효시키는 거고 된장도 발효시키는 기다려야 거고 돼요. 그거는. 김치도 발효시키는 거고 모든 게 다 발효. 그래서 한정식집 가면 어떻습니까? 몇 년 묵은 김치가 나오고 그죠? 이 집 간장은 몇 년 됐고 전부 다 슬로푸드의 대표적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 세계가 한국의 식문화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기본 양념류를 빼더라도 음식을 볼 때도 한국은 해양식 식문화와 대륙성 식문화가 혼재되어 있어서 식문화가 매우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한국의 해양성 식문화 바로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났을 때 우리는 주로 뭘 먹습니까? 미역국 먹죠. 생일날 미역국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역국을 먹는다는 거 이거 대표적인 해양성 식문화의 반영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해양만 찾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동물의 뼈를 고아 가지고 파와 같은 향신료를 넣어서 먹는 뭐 사골국, 예. 곰탕. 사골, 곰탕을 들 수 있죠. 이 예. 사골, 곰탕은 유목 민족의 대표적인 식습관입니다. 음, 그러다 보면 한반도에는 해양성 식문화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대륙성 식문화도 같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혼재되다 보니까 식문화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지는 그런 독특한 식생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하니까 그걸 다 슬기롭게 우리 조상들이 이용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저희가 식습관, 뭐 음식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식생활이 이렇다라면 또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주거 방식이 온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온돌은 세계 어디에서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주거 방식이죠.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이제 이 주거 방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경 생활 네. 즉 이제 농업 노동에 딱 알맞는 그러한 이제 그 등을 뜨뜻하게 그죠? 그죠. 예, 원적외선 방출 효과가 아주 장난이 아니겠죠. 예, 입을 딱 펴놓고 있어 완전 뜨겁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제 온돌 음, 독특한 주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생활 양식을 보게 되면요. 예. 세계 다른 나라에 이런 유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자발적인 협동 체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전통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사회 시간에 많이 봅니다만 두레나 품앗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협동 의식, 예. 즉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민족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생활 방식이죠. 이러한 품앗이는 생활 전반이 도시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남아 있냐면 뭐 이를테면 이제 상례, 즉 이제 초상을 치를 때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혼례, 결혼식을 올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가서 부조금과 축의금. 부조금을 내거나 축의금을 내거나 그렇죠. 이것이 사회 문화적 돼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곧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이 경사
내지는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모두 다 같이 가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한 흐름이 예전에서는 같이 모여가지고 어땠습니까? 누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잔치 벌이고 뭐. 동네 사람 누구나 와가지고 잔치 일을 노동을 같이 나누어 주겠죠. 그렇죠. 누구는 전부 쳐주고 누구는 소 잡아주고 뭐 그런데 그 부분이 최근에 또 자본주의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돈으로 들어간 점인데 누구나 와서 그죠.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찬조를 하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데 이것 우리 전통적인 그러한 협동 체계에 여전히 남아 있는 하나의 좀 선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서로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한국의 독특한 그리고 서양인들이 아주 탐복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우수한 공중도덕 문화가 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간에서 젊은 청년들이 우도 어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동방예의지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표현돼야 됩니다. 근데 물론 최근에서는 조금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러한 이제 우리 민족의 아주 이 긍지 높은 이름에 훼손이 가고 있긴 한데 그렇죠. 그 부분을 시급히 빨리 교정을 해야겠죠. 네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해왔고 그리고 세계 어느 에 내놓아도 네. 부끄럽지 않은 그런 문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민족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문화에서 어떤 문화적 가치를 따지거나 그걸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화에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나 그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민족이 그 뭐 남태평양 일대나 이런 데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던 뭐 카니발리즘, 식인 습성이죠. 아유, 예,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주거 공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거실에 들어갈 때도 운동화 신고 들어가고 아유, 그거 침대에 잠을 잘 때도 신발 신고 잠자고 불견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우 청결하고 옷도 항상 이제 어떻습니까? 그 가급적 깔끔하게. 남에게 그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이 기본 생활 가짐을 기본 사람의 이제 소양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이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이제 문화적 그런 이제 전반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가 독창적이고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에? 그럼 왜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멀리하는 걸까요? 그 문화는 정서적 공감대가 있다면 자연히 휩쓸려야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한결같이 돈가스, 햄,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그 한국 어린이 누구도 그 동태탕, 두릅나물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누구나 떡보다 빵을 찾고 있어요. 그 대중가요를 한번 보세요. 인기가요 중에 전통 민속가요나 창소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K-팝이라고 해서 그 죄다 서구 노래지 않습니까? 이는 곧 이 서구의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면 그 문화가 갈수록 번영해야지 왜 사라지냐? 무언가 이 우리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질문 같기도 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또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들이 주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뭘 먹으라라고 하면 막 우리 전통 음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 청국장 한 숟가락만 먹어봐라 그러면 아이들 되게 싫어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돈가스, 햄. 예 그리고 그렇지만 네, 햄. 케찹과 마요네즈는 그 누구나 환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 중에 네. 케찹이나 마요네즈를 싫어하는 어린이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좀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물론 그런 과정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 문화가 낙후된 거고 서양의 문화가 우수한 거냐.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봐봐라 미국 애들 애들 먹기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릴 때부터 밥 잘 먹고
그래서 덩치도 크고 키도 크지 않느냐. 누가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돈가스 어릴 때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좋아하시다가 심장마비로 그대로 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아, 좀 세시네요 발음이. 네. 그 나중에 이제 연로해지시거나 이 건강을 생각하실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건강식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때 나타나는 건강식은 뭐냐? 전부 다 한국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문화는 네. 장점과 단점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융화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게 제일 괜찮은 가장 정상적인 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볼 때 예. 우리 문화의 장점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문화의 장점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데에는 문화 파괴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문화 파괴 역사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 파괴 역사. 우리 문화는 도태된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파괴된 것이죠. 젊은이들이 우리 문화를 싫어한다. 음. 그렇게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숙취 해소를 해야겠는데 해장국을 먹겠습니까? 스테이크를 썰겠습니까? 해장국이랑 국물을 저희 먹어야죠. 실질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학회 자리에서 국제학회에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저희는 전부 다 아마 해장국을 찾죠. 네. 국물이 좀 있어야겠는데 하는데 그죠. 저희 보니까 빅토르가 얼굴 뻘개져 가지고 술이 들깨 가지고 그 상태에서 막 고기 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 힘들었겠다.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진짜 불쌍하죠. 그렇죠. 또한 젊은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서 땀 흘리고 힘 뺐으니까 애 낳느라고 고생했는데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해라. 우리 젊은이들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양 사람들도 다 따뜻한 샤워할 것 같은데 여자 이건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스위스에서 출산을 했는데 네. 출산하고 나가지고 맨 먼저 음식이 딱 뭐가 나오냐면 이제 딸기 샌드위치랑 이제 빵이랑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 거기 그런 데 먹다 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네. 그럼 나는 미역국 싫어. 나는 그냥 샌드위치나 뭐 소세지 먹을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도 필요할 때는 우리 문화가 우수할 때는 우리 문화를 찾고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당연히 이렇게 융합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어느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고 각자의 장점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로부터 100년 동안 지금 세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절대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이른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재도 안 좋은 거고 우리의 이름까지도 안 좋은 걸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닭깎기 마사오로 창씨 개명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 식의 창씨 개명을 강요 나가면서 민족의 혼과 얼이 빼앗겨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 문화도 극심하게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무래도 우리 문화 얘기하면은 일제 시대, 식민지 시대, 민족 말살 정책 그때 뭐 한글도 못 쓰게 하고 그랬던 과정들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도 좀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이 모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정이 실시가 되면서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문화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 네. 다시 살아나야 될 그 공간에 주한미군 중심의 미국 문화, 미국 문화의 일변의 표현으로서 양키 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문화, 전통 문화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나마 문화라는 것이 유지돼 있었던 19세기 그 상태에 그대로 정체돼 있습니다.
19세기 구한말 시절에 있었던 우리 문화가 지금까지 더 개선되거나 발전되거나 사람들의 지향을 반영하면서 이제 더 이 능동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는 1800년대에 그대로 고정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 알고 있는 판소리 예. 그리고 무슨 뭐 사물놀이 음. 그러한 내용들도 요즘의 젊은이들의 미감과 정서에 상당히 괴리가 돼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주목할 만한 활동들이 있긴 합니다. 즉 과거의 우리의 전통의 넋을 현재화해서 살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이 탈바꿈 시켜내는 그런 이제 시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예, 그 우리 젊은층, 우리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향을 반영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네. 참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이런 우수한 문화가 더 발전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으나 어찌됐건 일제 식민지와 그리고 미군정 해방 이후의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우리 문화는 빛을 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일제 식민지 시대와 미군정 시대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지고 세웠다라면 이걸 뭔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점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참 안타깝게도 예. 우리 문화를 살리려는 자고적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를 살리는 연구 지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 전통 문화 관련 예산이 고작 1,29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정부 예산이 대략 300조 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300조 원 가운데 0.1조 원 그 정도가 이제 지원되고 있는데 하지만 잘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체 예산이 1조 원입니다. 근데 전체 문화예술 예산에 네네. 전체 문화예술 예산 가운데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지원은 고작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체육에 예. 지원하나? 나머지 90%는 전부 다 이제 대중문화, 음. 서양 문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뭐 K-팝이라든지 그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을 뿐 우리의 문화는 10%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나마 책정돼 있는 전통 문화 관련 예산도 살펴보면 예. 이게 실제로 전통 문화가 아니에요. 종교 문화 시설을 건립하는 예산이 이 중에 16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 문화 시설이면은 뭐 사찰 절, 예. 이런 건가요? 예, 그리고 또한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불나지 이제, 말라고? 예, 산에 있는 절에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큰 불 났었잖아요. 예. 강원도 어디 큰 사찰 불 탔죠. 불이 못 나게 하게끔 방지하는 어. 그 예산. 그게 전부 다 전통문화 보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예. 뭐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네요.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다수 문화예술 예산은 한류 그리고 이제 스마트 콘텐츠 개발 사업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난 60여 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실제로 한국 정부가 진정한 우리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 자체를 등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도 이렇다 치더라도 근데 가만 보면 우리 국민들 안에서도 우리말을 약간 무시하는 좀 고루하고 낡았다라는 경향도 이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좀 있었지 않을까요? 예, 그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4월 12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복 디자이너인 이혜순 씨께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라호텔 뷔페 레스토랑에 출입을 제한당한 적이 있었죠. 그죠. 뉴스에 많이 예, 보도됐어요. 그 당시에 신라호텔 직원은 이혜순 씨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 호텔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한복은 출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씨가 물어봤다는 거죠. 한복 출입이 왜 안 되느냐 물어보자 당시 식당의 당직 지배인이 한복은 위험한 옷이라는 거예요. 부피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게 한복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방해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호텔에 전화해서 아니 신라 호텔의 드레스 코드가 대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예. 우리 호텔에서는 한복이나
트레이닝복, 운동복이죠. 운동복 입은 사람은 출입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복하고 뭐 트레이닝복하고 뭐 트레이닝을 비할 생각 없지만은 거의 동급으로 봤다는 거죠. 한국의 최고급 호텔이라고 뭐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신라 호텔에서 한복이 거의 운동복 그 내지는 이제 운동복도 물론 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복장이라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네네. 지배인 한복이 풍성해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한복보다 훨씬 풍성한 그죠? 옷을 입기도 어려운 그런 미국의 중세 시대의 그 서양의 여성 드레스는 그럼 과연 출입이 제한되겠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복의 출입 제한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복을 입고 가니까 출입을 제한당했다. 그럼 우리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국가적 반감을 조성을 할 수 있겠죠. 조성이 그렇죠. 돼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나타나도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문화를 상당히 좀 천시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드는 냄새가 나는 그 스위스 퐁듀 치즈이지 않습니까? 네네. 잘못 먹으면 진짜 좀 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아, 근데 이거는 너나 없이 억지로 씹어 삼키면서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가 되는 뭐 청국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식 요리들 주로 마늘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이제 한식 요리들은 서양 사람들이 마늘 냄새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들도 따라가지고 그죠? 남에게 권장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슬로푸드 열풍이 불면서 또한 마늘이 항암에 좋다, 암 치료에 마늘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서양 사람들이 먼저 이제 한식을 먹으려고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 어떻게든 먹어야지 하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시 한식이 좋다라는 식으로 전 이건 역시도 궁극적으로 어찌 보면 서양 사람들 시선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우리 문화의 뿌리를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인식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나라. 네. 오늘 저희 아대한민국에서는 그 우리 한국 국민들 우리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안에서 이제 문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말고 다음 방송에도 문화 얘기를 더 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의 몇 가지 사례를 알아봤고 하지만 우리의 우수한 문화가 그 일제 식민지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많이 이제 말살되었던 과정.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안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중요한 건 그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가 우리 국민들이 뭐 우리 문화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 전반이 우리 것을 소중히 하기보다는 남을 따라 배우고 그리고 뭐 저희가 아대한민국에서 몇 가지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치에서부터 뭔가 왜곡을 따라하고 이런 모습들이 쫙 연장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안에서 왠지 우리 걸 지키는 게 조금은 고려 낙화다 이런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대한민국 문화, 우리 한민족 문화의 우수성이 이야기되면서 많이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런 노력 말고도 정부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정치에서도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만은 좀 부족하다, 노력만은 부족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방송 일단은 문화 첫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 다음에는 왜 우리나라가 좀 후반에 잠깐 얘기했던 왜 그렇게 우리 민족 문화가 말살될 수밖에 없는지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화살촉 씨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